끊임없이 울려대는 휴대폰. 고작 4~5시간의 짧은 수면. 끊임없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으로 벼랑으로 내몰리는 불안한 자아. 이런 불안들은 우리를 압박하고 긴장을 가져옵니다. 오랫동안 노출되는 불안은 몸과 마음을 해칩니다. 이런 압박과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의 힘을 발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힘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책, 하루에 한 걸음씩 행복해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너게임의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전설적인 코치 티머시 골웨이가 2명의 의학 박사 에드 한젤릭과 존 호턴이 함께 쓴 불안을 가라앉히고 행복에 다가서는 마음의 힘에 대해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색의 정원에서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불안이 행복을 방해할 때 경기가 막바지에 이르면 너무 불안해져요. 손이 떨려서 골프채를 잡기도 힘들 정도예요. 사실 그녀는 세계적인 선수다. 골프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명예의 전당에 곧 이름을 올릴 예정이었다. 앞으로 2경기만 우승하면 말이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다가 나는 대뜸 물었다. 사람들은 왜 골프를 칠까요? 그러자 그녀가 얼른 대답했다. 즐거우니까요. 저도 그래요. 사람들과 겨루는 것도 재밌고 기량이 쭉쭉 늘어나는 느낌도 좋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힐끗 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물었다. 골프를 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녀는 조금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저 같은 경우엔 빚을 갚기 위해서요. 빚이요? 제 오랜 팬들에게 빚이 있거든요. 사실 제 인생은 골프를 치면서 달라졌어요. 예전에 저는 하찮은 존재였지만 지금은 중요한 인물로 대접받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사람들을 실망시킬까 봐요. 그 말이 끝나갈 즈음 우리는 둘 다 눈치를 챘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던 것이다. 골프에 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내뱉을 땐 그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 관한 말을 꺼내자 그녀의 손은 곧바로 떨렸다. 언젠가 실력을 잃고 팬들에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상상은 그녀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잘 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망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득했다. 그 감춰진 마음이 바로 불안의 원인이었다. 난 단지 2개의 질문을 건넸을 뿐인데 그녀는 이미 깊은 생각에 빠졌다. 한참 후 그녀가 말했다. 언젠가부터 골프를 치는 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를 힘들게 만든 건 바로 제 자신이었던 거예요. 작은 깨달음이었지만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것을 알아차린 듯했다. 골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눈 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입가에 어느새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낸다. 딸, 아들, 아이들의 부모,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내, 주부, 골프 선수, 영업사원, 회사의 임원 등등. 그러면서 착각한다. 그 역할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이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와 있는 그대로의 나는 분명 다르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이 둘을 구분짓는 데서 시작된다. 그것을 해낼 수 있으면 스스로를 밝히는 빛을 금세 찾을 수 있다. 압박감이 경쟁력을 드높인다고 믿는 사람도 많다. 코칭을 받겠다고 찾아온 이들 가운데 사업가들이 종종 이런 태도를 보인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되지요.
자신을 끊임없이 밀어붙여야 해요. 사실 이건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다. 끊임없이 울려대는 휴대폰, 4시간의 수면, 그러면서 쉴 새 없이 뿜어내는 아드레날린.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칭송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이 성공의 일부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위험 신호다. 우리의 몸은 행복하고 균형 잡힌 삶을 필요로 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불안은 몸과 마음을 해친다. 일의 능률도 떨어뜨린다. 성과와 불안이 별개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내 안에 있는 2개의 나. 마음의 힘을 이끌어내어 지금보다 한층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 우리에겐 생각 이상으로 훌륭한 마음의 힘이 있다. 둘, 마음의 힘을 가로막고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이다. 마음의 힘에 대해 내가 제대로 알게 된 것은 하버드를 졸업하고 잠시 시간을 내어 테니스를 가르칠 때였다. 그때 나는 테니스를 치는 사람의 마음속에 2개의 나가 있음을 우연히 알아차렸다. 즉, 판단하는 나와 지켜보는 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내 안에 있는 판단하는 나는 일일이 간섭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 건 할 수 없다고 스스로 깎아내린다. 그와 달리 지켜보는 나는 뭐든 자연스럽게 익히고 집중을 잘하며 실수를 하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쯤 눈치를 챘을 것이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놀라운 힘이 어떤 나한테서 나오는지 말이다. 맞다. 불안이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에서 안정감을 찾고 행복에 다가서는 비결은 바로 판단하는 나를 내려놓고 지켜보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판단하는 나가 앞쪽에 서면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금세 자신감을 잃는다. 테니스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 눈앞에 공이 날아오면 판단하는 나가 마음속에서 수다스럽게 말을 걸어온다. 자, 이제 제대로 자세를 잡아. 왼쪽 발은 앞으로 20cm 정도 내밀고 각도는 15도쯤 바깥으로 틀어야 해. 라켓은 비스듬하게 살짝 잡아쥐고 공이 눈앞에 오면 정확하게 받아쳐야 해. 자, 공이 왔다. 어서 쳐. 아이고, 제대로 치지 못했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게 좀 더 연습을 했어야지. 그런데 지켜보는 나에게 경기를 맡겨두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 몸에 잔뜩 들어갔던 힘이 빠지고 날아오는 공이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며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언제 라켓을 휘둘러야 할지 저절로 알게 된다. 무엇보다 지켜보는 나는 실수를 할 때조차 즐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이번엔 잘못 쳤네. 그럼 어때? 공을 주고받는 게 재밌는걸. 마음의 힘을 발견하는 일은 판단하는 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켜보는 나를 찾는 용감한 시도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판단하는 나가 우리를 올바로 이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사실 판단하는 나는 불안의 주범이다. 실수를 부끄럽게 여기고 잘잘못을 따지는 데 급급해 스스로를 자꾸 조급하게 만든다. 건강을 위협하고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상황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훌륭한 마음의 힘, 즉 지켜보는 나를 찾아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하는 나의 또 다른 특징은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는데 매우 능숙하다는 것이다. 어느 날 당신이 목에 있는 아주 작은 혹 하나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여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만 가지 부정적인 가능성이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한다.
판단하는 나가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새 두려워지고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병의 이름을 검색하는 동안 당신의 손은 떨리기 시작한다. 두려움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힘을 지닌다. 생각을 얼어붙게 만들고 추측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한다. 그 혹이 연고 하나로 치료할 수 있는 단순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여행을 떠난 한 사람을 떠올려보자. 여기저기 힘차게 걸어다니던 그 사람은 문득 한쪽 발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 무슨 일이지? 관절염에 걸린 건 아니겠지? 아니면 더 심한 병인가? 아픔은 점점 심해지고 비상약으로 챙겨온 진통제를 먹어봐도 별다른 차도가 없다. 이제 심각한 상상이 여기저기 촉수를 뻗는다. 암일지도 몰라. 여행은 물론이고 내 인생도 이제 끝인 거야. 잔뜩 얼굴을 찌푸린 채 절뚝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동료 여행자가 말을 건넨다. 왜 그래요? 발이 아파요? 신발을 한번 벗어보지 그래요? 그 사람은 길가에 놓인 낡은 벤치에 앉아 한쪽 신발을 벗는다. 그러고는 알아차린다. 발바닥 아래에 작은 돌 하나가 박혀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속도 줄이기. 우리는 종종 과도한 불안에 시달린다. 그럴 땐 하던 일을 잠시 놓고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게 중요하다. 지속적인 불안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인다면 마른 수건을 비틀어 물을 짜내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넘치는 업무와 부담감으로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며 살아간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엄습할 때 나서서 쉬어주기보다는 카페인 음료나 각성제의 힘을 빌린다. 하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아있던 에너지마저 모두 바닥나버린다. 불안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 줄이기다. 향긋한 차 마시기, 잠깐의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주변 살피기 등이 모두 멈출 줄 모르고 마구 내달리던 마음을 진정시켜준다. 평온을 부르는 나무, 관, 떠, 구. 우리 집 정원에는 나무 덤불이 있다. 매년 봄 참새가 그곳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다. 갓 부화한 새끼는 무척 작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랐다 싶으면 예외 없이 매가 들이닥친다. 그러면 참새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날아다닌다. 그게 자연의 섭리인 걸 잘 알지만 가끔은 이렇게 외치고 싶다. 참새들아, 다음 해를 대비해서 작전을 좀 세워보렴. 참새 같은 동물은 본능을 따른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에 운명을 맡긴다. 하지만 인간에겐 생각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더 나은 선택이 가능하다. 마음의 힘은 우리 마음에서 자리 잡은 불안을 깨부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이것을 평온을 부르는 나무, 관, 떠, 구라고 부르기로 했다. 관찰하기, 떠올리기, 구분하기. 관찰하기. 한 번은 필이라는 임원을 코칭한 적이 있다. 그는 부하 직원을 강압적으로 대하는 버릇이 있었다. 직원들은 싫어했지만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필의 행동을 지적하는 대신 나는 이렇게 물었다. 지시사항이 잘 전달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직원들의 반응을 살펴요. 그리고 진행 과정을 일일이 체크합니다. 내버려 두면 엉망이 되니까요. 완고한 그의 표정을 보며 나는 말했다. 필, 간단한 숙제가 있어요. 숙제라고요? 어렵진 않아요.
지시사항을 전달한 뒤 다른 말은 하지 말고 직원들을 그냥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느낀 점을 다음 주에 말해 주시면 돼요. 일주일 뒤 다시 만났을 때 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신기하네요. 직원들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엔 무슨 말을 해도 좀처럼 먹히지 않았는데 지난주엔 왠지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이번 주에도 숙제가 있어요. 뭔가요? 이번에는 필히 스스로의 목소리를 관찰해 보세요.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들어보는 거예요. 일주일 뒤 필의 얼굴은 흥분으로 가득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높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말투도 날카롭고요. 그 사실을 알아챈 뒤 저도 모르게 달라지더라고요. 놀라운 건 제 말투가 바뀐 뒤 직원들의 태도가 몰라보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시사항을 말할 때 제 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요. 따로 챙기지 않아도 일을 더 잘 해내고요. 그저 관찰하는 것만으로 상황은 극적으로 바뀐다. 지켜보는 나가 활약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지켜보는 나는 잘 알고 있다. 떠올리기. 우리는 종종 처음을 잊는다.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아예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눈앞에 닥친 일로 심한 압박을 느낀다. 명절 시즌이 대표적인 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우리는 선물 목록을 만든다. 그리고 받을 사람을 위해 물건을 고르고 포장을 한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듯이 긴 목록을 지우는데 열중한 나머지 이 일을 시작한 목적을 잊어버린다. 쇼핑을 다니느라 너무 지쳐서 크리스마스가 지긋지긋하게 느껴진다는 말도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한다. 이때 해야 할 일이 바로 떠올리기다. 어떤 일이든 시작의 순간이 있다. 한 가지 일을 시작할 무렵에는 그 일을 해내야 할 목표를 알고 열정으로 마음을 채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야 할 일 목록만 남아 크고 작은 압박을 느끼게 된다. 처음에 목적을 잊은 채 말이다. 분명히 즐겁게 시작한 일인데 어느새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시작할 무렵에 감정을 떠올려 보도록 하자. 이렇게 떠올리기를 해보는 것만으로 어느새 마음이 행복으로 차오른다. 그러면 압박감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감정을 유지할 수 있다. 구분하기. 평온을 부르는 마지막 암호는 구분하기다. 압박감이 심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막연한 생각만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고 자신을 쏟아붓는다. 그러다가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잘못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간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자책감에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한다. 힘겨운 상황이 시작되는 것이다. 매트라는 사업가를 코칭한 적이 있다. 그는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좋지 못했다. 큰돈을 투자한 스타트업 기업이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매트는 그 사실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래서 화를 내기도 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생각에 자존감에 단단히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저는 실패자예요. 그렇게 자신을 탓하는 그에게 구분하기를 권했다. 스스로의 가치와 일의 결과를 나누어 생각하라고 말해준 것이다. 매트는 자신의 힘으로 투자 회사를 만들 정도로 지금껏 능력을 발휘해왔다. 일을 하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오고 그 선택이 꼭 성공을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다. 설사 실패한다 해도 배울 것이 있으며 스스로의 가치는
여전히 변함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구분하기의 핵심이다. 매트가 새로운 사업 전략을 알게 된 건 아니다. 하지만 상황을 수습할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다.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서 그의 마음은 다시 혼란스러워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일의 결과를 구분해야 된다는 걸 안 이상 그 마음에서 판단하는 나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마음의 힘이 응답할 때 얼마 전 나는 60세의 모험가 마일스 힐튼 바버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킬리만자로와 몽블랑을 등반했고 지구상에서 가장 힘든 경기로 알려진 사하라 마라톤에도 참가했다. 사하라 마라톤은 사하라 사막과 카타르 사막을 78시간 동안 쉬지 않고 횡단하는 경기다. 이 모든 도전을 마일스는 54세에 시작했다. 두 눈이 완전히 멀게 된 그 해의 말이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걸 포기하지는 않겠다고요. 마음의 힘은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방식을 알려준다. 눈앞의 안정에 얽매이지 않고 더 큰 도전을 사랑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것에 매달린다. 그리고 놓지 못한다. 사과를 손에 꼭 쥔 원숭이처럼 말이다. 인생에는 사랑해야 할 것들이 많다. 하지만 모든 것을 쟁취하려는 욕심은 커다란 압박으로 돌아온다. 지나치게 빨리 달리는 사람은 주변의 풍경을 보지 못한다. 이럴 땐 잠시 멈춰야 한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풍경을 즐기겠다는 마음은 그저 욕심뿐이다. 마음의 힘을 찾는 것은 인생이라는 큰 선물을 기꺼이 즐기는 과정이다. 우리는 놀라운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난다. 기억하자. 매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셀 수 없이 많은 능력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기쁘게 사용하는 것뿐이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당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편이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좀 불안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평온함에 더 집중하고 길게 바라보면서 그냥 묵묵히 하는 것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 하나하나에 판단을 하면서 스스로 채찍질했을 때보다 그냥 묵묵히 해나가게 되고 불안감도 많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행동하기 전이나 행동을 하면서 판단을 하는 나보다는 스스로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꾸준히 지켜보는 나로서 불안과 압박감에서 해방되는 하루에 한 걸음씩 행복해지는 하루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사색의 정원에서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